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길라잡이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역사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역사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오늘도 시민 유시민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됐는데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일찍 여름휴가 가신 분들은 가셔서 거기서 듣고 계실 텐데 작가님 올해 뭐 여름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해마다 휴가 가는데 네. 올해는 우리 집에 고3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네. 올해는 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만 남기시고 이렇게 그건 이제 가는 고3 부모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네. 고3 때 생각해 보면은 저를 별로 개의치 않고 두 분은 잘 노셨던 것 같아요. 고3으로서는 그게 인생에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좀 없잖아요. 나를 그만큼 생각 안 해주고 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나도 좀 편하다. 그런 기분이 들다가도 또 어쩔 때는 좀 서운한 기분이 조금 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복잡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네. 고3이 같이 휴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고3인데. 그렇죠. 그럼 혼자 내버려 두고 가면 밥을 누가 해줘?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아침밥은 챙겨줘야 되고 이때 방학이라 또 점심 저녁도 줘야 될지 모르는데 피 끓는 청춘이 밥을 고민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뭐 역사서에 나오는 뭐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의 유명한 피서법 뭐 이런 것 있을까요? 저희 좀 알쓸신잡스럽게 뭐 들을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되게 그냥 옛날에 고대 중세 이럴 때는 제가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난잡한 생활을 즐기는 걸로 휴가를 되게 좀 권력 있는 자들은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기 이렇게 저 창덕궁 같은 데 가면은 왜 거기 뭐죠? 그 연못 부용지 맞나? 네. 거기 왜 세조가 뭐 신숙주랑 난잡하게 술을 먹었다 뭐 이런 건데 그 난잡함의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에 보면 운치가 있는 거예요. 어땠는데요? 뭐 시를 읽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세조쯤 되면은 이렇게 뭐 세상 무서운 거 없이 그냥 아무 시를 그냥 읽지 않았겠죠. 당신은 뭐야? 시를 뭐 어떻게 좀 독특하게 읊었겠지요. 그렇겠죠. 그때는 시조니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읊었겠죠. 그런 얘기죠. 옷도 뭐 좀 단촐하게 입었을 수도 있고. 신숙주랑 세조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 자, 이제 역사의 역사 네.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까 봐요. 네. 역사의 역사 3부 제목을 붙여보셨다고요, 장 작가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종교배라고 붙여봤습니다. 역사의 역사 읽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지 않았던 책도 나오고 공산당 선언 같은 책이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좀 책을 읽고 알았는데 어떤 과학 같은 게 이제 접목이 된 역사책들, 역사 이론서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이브리드라고 붙이는 것보다 이종교배라고 하면 좀 더 멋있지 않나요? 뭐 잡종이 더 멋지지 않아요? 잡종 저한테는 멋있는데요. 요즘 제 추세가 뭔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좀 알쓸신잡 뭐 이렇게 네 좀 있어 보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책에서 3장에 나오는 저는 역사의 역사를 읽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 할둔의 역사소설로 네, 시작을 저도 처음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역사 소설 자체가 한국에 번역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게 역사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번역서도 있고 네. 무까띠마에서 이제 원래 아랍 말을 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서 네. 예, 그렇게 옮긴 책도 있고요. 네. 그건 2권짜리로 돼 있죠. 이 책을 역사의 역사에서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사마천 다음으로 이렇게 딱 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수준이 엄청 높은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서술을 그냥 기록이나 뭐 비평의 수준을 넘어서 네. 과학 또는 학문의 수준에 근접시킨 그런 책인데 이게 14세기 책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내용이 놀라워요. 네. 그 역사의 역사에서는 이 책을 보고 인류사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그런 예. 명명의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양면에서 인류사인데 이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아프리카 그때가 다 북아프리카 지금도 이슬람 세계지만 네. 북아프리카 쪽 그 여러 왕조들을 오가면서 정치가로 활동을 하다가 한 40대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은퇴를 해가지고 네. 네. 시골에 아는 사람 성에 들어앉아서 한 4, 5년 동안 그냥 책만 써요. 근데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그게 그 당시 이슬람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이제 유럽, 북아프리카 이쪽 이제 소아시아 이런 쪽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에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썼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네. 그 책 전체의 서문하고 그다음에 서 일부에 해당되는 네. 이제 그거를 따로 편집을 해서 출간을 한 그래서 거예요. 서설이라고 예. 붙은 거군요.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찰의 책이라는 건데 그 성찰의 책의 책 전체 서문과 일부만 떼서 네. 무까띠마라는 제목으로 재편집을 해서 출간을 한 거죠. 아. 그 뒷부분은 역사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각 민족의 풍속과 제도와 역사와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그냥 편연체로 그걸 서술한 거고요. 저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쪽은 원래 그거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그 앞부분에 자기가 어떤 시각으로 그 당시 자기가 알던 세계의 역사를 서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처럼 보여요. 일종의 무슨 백과사전 같은 거를 저술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랄까 뭐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랄까 뭐 이런 거를 소설에 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시적인 질문을 담고 있어요. 문명은 왜 생겼나? 그리고 문명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뭔가? 네. 그리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하나의 문명이나 왕조가 수립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번영하다가 쇠락하고 해체되고 또 다른 사회가 들어서고 이 법칙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사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아마 투키디데스나 헤로도토스나 사마천의 책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렇죠. 예,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을 내가 쓰겠다. 그걸 찾아내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야심만만한 조작인데 역사의 법칙 이거 진짜 지금 우리한테도 수수께끼고 있는지 없는지 뭐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건지 영원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건지 하는데 작가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역사의 법칙, 뭐 역사의 심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의 대강이라도 뭐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몇백 년 동안 저보다 머리 훨씬 좋은 분들이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찾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븐 할둔은 자기가 그걸 찾았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자기가 찾은 법칙을 여기 서술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법칙이 아니고 패턴이었죠. 반복되는 패턴. 당시에 그것도 예, 이슬람 당시 왕조 이슬람 사회, 네. 이슬람 세계에서 거듭 되풀이 되어서 나타난 비슷한 패턴. 왕조의 흥망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찾은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알던 세계에서는 대개 다 그 패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법칙의 형태로 서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인간 사회에서 어떤 패턴이 일어난다면 그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칙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현 가능해야 돼요. 근데 역사에서는 네. 동일한 상황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패턴은 비슷해도 그 매번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주 큰 거 뭐 이런 거 어떨까요? 크게 흉년이 들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너무 당연한 예, 말이라서 그건 역사의 법칙이- 법칙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 사회 현상.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과관계의 한 매듭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역사를 지배하는 보편 법칙 이걸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지나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다 아닌 걸로.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독특했지만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인 것이 그 역사 소설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뜬금없는 그 신 찬양하는 구절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되게 독특했죠. 예. 예. 그거는 독특하다기보다 그걸 계속 암송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이른바 교정 일치 사회.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는 그 억압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든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되게 이상한 게 사실 그 전에 그런 주장한 사람 많았는데 예. 코페르니쿠스도 그 주장을 예. 했는데 그때는 아직 기독교가 나오기 예. 전이거든요. 뭐 기독교가 있긴 있었을 텐데 아마 저기 뭐 그렇게 막 그 문제를 심각하게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그렇구나. 같은데. 예. 코페르니쿠스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사상은 원래는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죠. 음. 그러니까 이 이븐 할둔의 책에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 하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로 서술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류사죠. 예,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인류사 책들을 보면 네. 뭐 135, 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뭐 네. 물질이 탄생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는 구 모양의 전체고 네. 물이 둘러싸고 있다. 네. 그리고 인간이 발 디딜 수 있는 땅은 지구 표면의 반이 안 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태양 고도에 따라서 기후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그걸 이제 기후를 7가지 기후대로 분류를 하고 네. 각 기후 지역마다 이제 그것이 문명의 형성에 그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서술하는 거기서 역사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7기후대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네. 뭐 아시아 이 극동 쪽은 이 사람이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보면 그 책에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 철학자들 인용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고전을 다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던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잖아요. 네. 거기를 무슬림들이 점령했을 때 이제 역사서에는 도서관을 불지르고 뭐 책을 약탈했다고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거기 있던 파피루스 책을 빼서 이쪽 아랍 세계로 가져갔던가 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아랍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오스만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 19세기까지 지속됐으니까 16세기부터 그렇게 가 있다가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다시 흘러들어서 다시 유럽으로 번역이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 책을 보면 지구라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 문명이 발생했는지를 서술하기 위해서 그 구할 수 있는 과학 고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참고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서술 방식이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어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네. 그 유발 하라리 유명한 그 인류사 책들의 서술 방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요즘 그 이제 유행하는 빅 히스토리의 원조이자 목표도 빅 히스토리고 그 서술 방식도 빅 그렇죠. 히스토리.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읽다가 어. 헉 600년 전에
이렇게 서술한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서술이 나오기까지 이제 이 책을 토인비 선생이 읽고 나서 네. 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평지돌출한 네, 인물 네.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교류를 주고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책에는 유명한 그 14세기 이전의 이슬람 역사가들이 다 등장해요. 마수디 이런 사람 포함해가지고요. 이 어느 문명에서나 그렇게 자기 역사를 찾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한다는 게 좀 인간의 본능 같은 걸까요? 그렇죠. 지성의 모든 문명에서 본능일까요? 역사가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네. 문자가 만들어지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냥 어떤 사실 뭐 자칫 잘못 쓰면 왕이나 교황이나 아니면 뭐 칼리프한테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독자도 사실 뭐 소설 독자나 에세이 독자에 비해서 적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떤 따분하게 상당히 이제 좀 엄숙하게 쓰는 역사가들을 보면은 이게 뭐 독자를 많이 만나겠다 이런 거보단 내 역사를 쓰고 싶다 이런 예. 생각으로 쓰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역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꽂히게 되는 걸까요? 되게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나 사마천의 책을 보면 네. 그 지필 동기를 밝힌 게 다 대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공통적인데 첫 번째는 네. 잊혀지지 않도록 중요한 성취, 인간이 이룬 문명이 이룬 중요한 성취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되고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어떤 불멸에 대한 예, 예. 그런 네. 영원성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니고 귀한 것, 훌륭한 것 이런 걸 또는 뭐 비극적인 것 네. 이런 걸 남기고 싶어하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남기고 싶어라고 말할 때 쓸모도 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으면 네. 후세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면 또 반복될 거기 때문에 네. 후세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 자기가 지금 보는 일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네. 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둔도 그렇게 썼어요. 네. 뭔가 의미 있는 걸 오래 남기고 싶은 갈망과 그리고 이제 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싶은 어떤 이해에 대한 어떤 욕망 뭐 이런 그렇죠. 영원성에 대한 갈망과 네. 이 저술이 후세에 유용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기대. 기대. 네, 그래서 이 할두는 서문에 써놨어요. 역사학은 유용한 학문이라고 써놨어요.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알면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써놨죠.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무용한 학문 같기도 하고 유용한 학문 같기도 하고 제가 이분 할둔의 역사 소설에서 한 구절 책갈피로 갖고 왔는데요. 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역사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누며 어떤 원칙으로 의미 있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할까? 만인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가? 없다. 역사가는 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을 선택하며 같은 사실로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사실의 선택은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 영역에 속하며 역사가의 주관은 개인적 기질, 경험, 학습, 물질적 이해관계, 사회적 지위, 역사소설의 목적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좌우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개별적, 집단적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경쟁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개인과 집단의 성취, 협력, 갈등, 대립, 투쟁, 억압, 착취, 정복전쟁과 크고 작은 사륙행위로 점철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객관적이고 공평한 관점으로 서술할 수 있는 역사가가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관점이 존재할 수는 있는가? 없다. 그 증거가 바로 있었던 그대로 과거를 보여주겠다고 한 랑케 자신이다. 요거는 이 할둔 글이 아니고 제가 쓴 문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역사 소설에 나오는 예. 작가님의 문장이고. 근데 이 할둔의 책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 과학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학, 또 뭐 생태학, 또는 진화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 이론을 많이 떠올리게 해요. 아, 그 시절에 예. 14세기에.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랍 세계의 왕조들이 이제 흥하고 망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떤 네. 이론을 만들었냐 하면 이게 아사비아 이론, 이런 네. 아사라비아가 아니고 아사비아.
결국 작가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저희 독서 토론할 때도 아사라비아를 가지고 한참 아니 그 아사비아 이론을 읽으면서 한국인 중에 아사라비아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 반박할 수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아사라비아의 역사도 되게 궁금해.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아사라비아가 아사에서 시작한 것일 텐데, 네. 그렇죠? 라비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라비아는 말이냐. 뭐고, 아. 그리고 이 뒤에 또 뭐가 붙지 않습니까? 예. 아사라비아. 삐약삐약. 어? 아니야? 거봐요, 제가 맞잖아요. 저희 이게 우리 저희, 세대는 네, 독서 토론 내에서 아사라비아 다음에 콜롬비아가 붙느냐 삐약삐약이 저희는 붙느냐. 아사라비아 다음에 콜롬비아가 붙거든요. 우리는 삐약삐약. 저는 아사라비아 삐약삐약인데. 아 정말? 굉장히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닭다리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또 갈래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으면 이걸 해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가지고 또 저희끼리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 전공자와 도시공학 전공자라 우리가 빅히스토리와 역사가의 태도와 뭐 이런 거 얘기하다 꼭 닭다리 잡구냐 콜롬비아냐 뭐 이거를 아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르구나 콜롬비아 이렇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가설이 나오고 우리가 실증주의적 태도로 이걸 검증을 해야 될 텐데. 피자간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장 작가님이 뭔가 아사비아 법칙하고 아사라비아의 뜻하고도 뭔가 맥이 닿아 있지 않느냐 약간 이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약간 역사에 나온 설명만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작가분께 네, 아사비아 확인을 법칙이 부탁을 뭔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사비아 법칙은 뭔가요? 아사비아라는 거는 이제 번역하면 유대감, 일체감, 귀속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사라비아라고 외치는 그 정신이랑 약간 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는데. 네. 그리고 이 이론이 네. 생물학에서 집단 선택론하고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윈이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을 내서 진화론을 창시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서 네.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개가 2세를 남기게 되면 결국 시간이 가다 보면 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좋은 특성을 가진 것이 그 종의 특징으로 정착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 어디까지나 개체 간의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은. 네.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의 원리고. 근데 개종에는 굉장히 생존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진화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 미스터리였고. 예, 그게 굉장히 그 생물학에서 몇백 년간 지속되어 온 그 주제고 네. 논쟁의 주제고 지금도 완벽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네. 어떤 개체는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고 타인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을 죽음을 하고. 감수하는 행동을 네. 하지? 이제 그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인문사회학에서도 네.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이제 집단 선택론으로 그걸 설명하는 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그러면 두 집단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다른 개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군대를 예를 들면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장비, 똑같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전투를 한다. 이럴 때 내가 죽더라도 내 동료를 살려야겠다라는 의지를 높게 가진 개체가 많은 군대와 네. 그렇지 않은 군대가 붙으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가 많은 군대면 그런 애들이 다 빨리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애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단 선택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이겠고요. 그러면 네. 결국 그 집단은 나중에 이타적 행동을 하는 놈이 없어져야 돼. 생존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렇게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그 집단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비아 이론은 시족 안에서는 네.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이런 유대감, 네. 희생정신, 헌신 이런 특성을 가진
개체가 네. 시족의 리더가 되고 부족 안에서는 극에 강한 시족이 그 부족의 리더가 되고 네. 여러 부족이 같이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그에 강한 부족이 왕권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네. 특히 이제 이븐 할둔 시대 이븐 할둔이 그렇죠. 봤던 이슬람 사회는 굉장히 그랬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되게 베두인들이니까 네. 이 베두인 쪽 시족 중에서 이 아사비아가 강한 집단이 패권을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왕권을 수립을 하는데 그럼 네. 도시가 생겨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피로 연결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아사비아가 약해진대요.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자꾸 약해지면 이제 집권 세력은 방탕해지고 사람들은 병력을 기피하고 네. 다 자기만 알게 되고 이러면 아사비아가 강한 다른 베두인 부족이 들어와서 그 왕권을 멸망시키고 도시를 파괴하고 새로운 왕자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주장한 역사 법칙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게 되게 한 120년 길어야 4세대. 네. 되게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데 이분이 살폈던 이 이슬람 세계, 아랍 세계의 왕조의 흥망은 되게 다 그 패턴이었어요. 그게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민족혼이 있는 민족이 뭐 흥한다 이 다 얘기하고도 그거 좀, 비슷한 예, 거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약간 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어떤 그런 욕망 같은 거를 무시를 하고 민족 단위로 이렇게 부족 단위로 그렇죠. 뭘 보면은 또 그럴싸하게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화생물학의 집단 선택론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뭐 이런 학문이 있지도 않았을 때인데 네. 순전히 관찰과 추론으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왕권이 수립이 되면 왕좌가 있는 곳에 큰 도시가 형성되는데 네. 그럼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예술, 네. 학문 뭐 이런 게 이제 발전하는 양상을 쭉 도시에 대해서 관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 순서가 맨 먼저 경제생활, 네. 산업, 비즈니스 이런 쪽부터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거, 예술, 맨 마지막에 교육과 학문 이 순서로 서술이 가요. 네. 이건 또 유물론적이죠. 그렇네요. 마르크스보다 훨씬 전에 예, 벌써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우리가 배운 현대의 여러 학문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연상이 돼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역사 소설 혹은 무카디마로 이제 번역돼 있는 이 책은 뭐라고 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도대체 왕 술탄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뭐 근무하고 뭐 정치 좀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은퇴해가지고 네. 한 5년 동안 어디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자기 자서전에는 통에 우유가 쏟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작업을 했지? 그리고 이전까지 어떤 그 역사책이라는 게 특정 사건, 이벤트, 예. 뭐 전쟁이면 전쟁, 뭐 왕조의 수립이면 수립, 뭐 이런 거 내지는 특정 인물, 뭐 이런 예. 거에 맞췄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저에 흐르는 어떤 힘과 원리를 막 발견을 그럼요. 하려고 한 사람이 그런 시도 자체도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고 그 결과물도 진짜 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렇죠. 거를 남기고. 역사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은. 그 역사 서술만 한 게 아니고 네. 이 역사를 서술하는 데 따르는 여러 작업을 다 묶어서 이제 가설 또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사료를 찾고 사료를 검증하고 평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역사학이라고 명칭을 부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천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있는 그대로 서술한 우리가 계속 씹었던 랑케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럼요. 그런 대천재였는데 이분 할준 다음에 랑케 얘기가 나오는데 랑케는 아까 우리 얘기 너무 많이 지나가요. 씹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얘기 많이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요. 사실 공산당 선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역사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역사서인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공산당 선언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치 선언문이에요. 네, 선언문인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네. 역사에서 찾았어요. 되게 특이하죠. 우리 이런 걸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한 최초의 정치 선언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내 주장은 이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다. 역사는 이것을 예정하고 있다. 뭐 늦든 이르든 올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 이 주장을 한 문서예요. 양도 네. 분량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 보면 마르크스는 사실은 칼 마르크스는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역사가도 아니었어요. 네. 역사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역사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여기다가 짤막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고 네. 마르크스 자신은 역사를 쓰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엄청난 분량의 지금은 거의 다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버린 그런 역사책들을 양산해냈죠. 유물 사관의 시초가 된 그렇죠. 네. 한 사관이 여기 생겨났는데 이 부분 그럼 뭐 어떻게 요주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인과 노예,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중세 귀족과 농노, 길드의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는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투쟁했으며 이 투쟁은 사회 전체의 혁명적 개조나 투쟁하는 계급의 공도 동망으로 종결되었다. 지난 시대 역사는 어느 곳에서나 전체 사회가 완벽하게 신분으로 나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지위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건 사회가 몰락함으로써 출현한 현대의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 대립을 폐지하지 않았다. 낡은 계급과 낡은 억압의 조건, 낡은 투쟁의 형태를 새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우리의 시대, 부르주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계급 대립을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사회는 더욱더 극심하게 적대적이고 거대한 두 진영으로 피할 길 없이 마주선 두 계급으로 분화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이거 되게 투쟁적 선언문을 이렇게 유주님이 읽어주시니까 시처럼 같은- 들리네. 네. 시처럼. 되게 아름답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은 공산당 선언 처음 읽으신 게 언제신가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오. 그때는 뭐 이렇게 지하 서클 같은 데서 공부를 하셨으려나요? 영문판으로 읽었는데요. 아, 제 자취방에 어떤 선배가 뭐 경찰이 자취방을 털 것 같다고 네. 이제 문서를 피난을 시켰어요. 아, 불온 서적을. 네. 그래가지고 빨간 보자기에 묶어갖고 주고 가면서. 빨간 보자기. 그래서 보자기도 빨간색이에요.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러고 숨겨봤나. 그러고 갔어요. 네. 궁금해 죽겠는 거지. 예. 밤에 몰래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 영문판 공산당 선언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아. 다른 책들도 많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뽑아서 밤에 읽는데 와 어떠셨어요? 눈앞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죠. 어. 막 가슴이 쿵쿵 뛰고 이런 세계의 비밀을 역사의 비밀을 드디어 내가 풍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보게 되었구나. 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책은 펼쳐본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영어를 읽으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는 것은 역시 영어 공부를 잘해야 이제 아니 쉽게 써져 있어요.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도. 그런가요? 예. 이런 얘기하니까 더 얄밉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작가님 책에서 기존 책에서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터 해서 뭐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쭉 마르크스라는 인물과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이제 뺄 수가 없어요. 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한 챕터로 공산당 선언을 다루는데 이 유물사관 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생각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같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번 책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도 돼 있고 이 결론에 모순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니 처음에 궁금한 읽었을 게 있었습니다. 때야 압도당하죠. 카를 마르크스한테 어디 감히 제가
뭐 이 마르크스의 저작에 대해서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어찌 감히 이 지도 교수님한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그거 아니거든요 못 하는데 네. 하물며 칼 마르크스의 저작에 대해서 감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약간 의심은 들었죠. 예, 그렇지만 아, 처음 읽을 때부터요? 예, 약간 의심은 들었는데 네. 또 그런 의심을 또 말하면 또 금방지다 소리 들을 수 있고 해서 혼자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네. 그때 들었던 의심도 역사에 나오는 그렇죠. 그 비판점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러면 역사의 종말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계급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계급 없는 사회는 변화할 수가 없죠. 이 이론에 따르면. 네. 그 역사의 종말이잖아요. 네. 이거 약간 종말론 같아. 음. 이게 그 기독교 구약하고 좀 닮은 것 같아. 아포칼립스. 네. 마지막에 천국이 도래를 한다는 예. 주장 같은.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심이 처음부터 있긴 했어요. 아.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을 그대로 역사에 다 이렇게 정연하게 쓰셨더라고요. 예. 이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구 문명의 이 일종의 문화적 DNA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종말론이. 예. 옛날 고대 중국에 주나라라는 이미 끝나버린 그 옛날 봉건제도, 네, 봉건사회 그게 이상향처럼 네. 자리 잡아서 언제든지 사회가 혁명을 일으킬 혁명적 변화를 맞으면 항상 주나라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은나라 사라져버리고 네. 없는 그 옛날의 사회, 좋았던 주나라. 네. 그게 이상향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역사가 끝날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었다면 서구 문명권에서는 예, 현존하는 역사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선가 지상천국으로 귀결되면서 완전히 끝나는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선형 발전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한 번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서양적인 생각 같고 좀 인도 불교 문화권은 그런 거 없죠. 없다는 예. 사상이 이제 밑에 딱 불교는 깔린 것 윤회잖아요. 끝없이 네. 도는 거예요. 같고. 근데 이 근대 서구의 그 문화에는 네. 이런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퍼져나온 음.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뒤에 또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 얘기가 나올 때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를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국사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주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19세기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는데요. 이때 민족주의 사학자로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역시 저는 이름만 들어본 분들이었고요. 당대 지식인에게 조선의 역사의식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이분들은 이제 19세기 하반기에 태어나서 네. 20세기 전반기에 맹렬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이제 박은식 선생이나 단재 신채호 또 제가 같이 다뤘던 막시스트 백남훈 네. 이런 분들인데 이제 조선 말기까지는 이런 의식이 없었죠. 없었다고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되게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사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민족으로서 그 천자문 떼고 나면 18사략이나 자치통감 이런 거 외우게 했는데 네. 그게 네. 다 중국 역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층은 조선을 중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일부나 속국은 아니지만 그 중국의 변방으로 인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화라는 어떤 세계에서 어쨌든 뭐 지리적으로는 변방이고 중화 사상은 우리가 더 원리적으로 그렇죠. 실천해야겠다 뭐 이런 소중화. 생각. 그러니까 특히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만주족이 세운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네, 여진족이 네. 세운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그 실용주의적인 학문 풍토가 청나라에서는 많이 발전했죠. 과학도 네. 발전하고 공학도 발전하고 산업기술도 발전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망했다고 본 거예요. 그 명나라 때가 진짜고 학문은 성리학이어야 되고 네. 그게 청나라에서는 이미 타락해가지고
본 궤도를 벗어났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대중화, 이 소중화. 네. 저쪽이 태양, 우리는 지구. 근데 태양은 빛이 식었지만 지구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게 어떤 무슨 제국 변경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더 그 원리적으로 탈레반스럽게 예. 하는 게 꼭 이렇게 한국의 무슨 락 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한국의 그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 굉장히 우습게 보고 진짜 락은 우리가 해 막 이런 느낌의 이런 것도 있고 소설도 약간 뭐 이렇게 장르 소설 하는 분들 보면 좀 그런 거 있고 더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이거를 하는 이제 걸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표현으로는 석가가 조선에 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석가의 조선이 되고 예수가 조선에 오면 조선의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조선이 되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 같은 종교도 보세요. 지금 어디에 가야 기독교 원래 본산 어디에 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는 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화끈해 여기. 한번 불 붙으면 도저히 못 말려요. 본토를 능가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좋게 말해서 정열적이고 뭐 좋게 보면 그렇고요. 네. 네. 그거 참 특이하죠 우리가. 요때 이렇게 어쨌든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면 요런 때 이런 역사가들이 등장한 것도 배경이 있겠죠. 강점기 때문일 그렇죠. 있겠죠? 우리가 통일신라 이후에 그러니까 네. 당나라하고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영토가 대동강 이남으로 한정된 통일신라를 만들잖아요. 네. 그때 본격적으로 중국에 있는 통일왕조와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통일왕조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네. 이제 김춘추, 김유신 다 이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네. 잡는데 그 뒤로 1500년이잖아요. 네. 1500년 동안 사대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힘으로 주변 민족을 지배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병자호라는 만주족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 말기에 그 원나라가 쳐들어온 거는 몽골이에요. 그렇죠. 네. 한족들은 당태종이 마지막이에요. 고구려를 이세민이 예. 고구려를 침략했던 게 마지막이에요. 수나라 때 진짜. 수양제가 쳐들어왔고 어. 당나라 때 당태종이 쳐들어왔어요. 네. 당태종 이후로는 한족이 지배하는 통일왕조가 한반도의 왕조와 전쟁을 벌인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당태종 이후로 적어도 한족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통일왕조와 이 한반도에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형제 비슷한 그 4대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네.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한 거고 큰 나라는 힘으로 그 작은 나라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덕과 도량을 베풀어서 네. 형다운 또는 군신관계에 있으면 군다운 그런 행동으로 배려해 주는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대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중국이 오랫동안 주변 여러 국경이 넓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과 충돌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 깨달은 게 힘으로 지배해봐야 압력이 좀만 약해지면 튀어오른다 이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좋은 관계를 맺어서 문화적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으면 우리도 좋고 걔들도 좋아. 요즘 말로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그렇죠. 보급을 그게 하고. 중국 문화에는 그게 있어요. 네. 지금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남중국해에서 뭐 버리고 베트남하고도 그 전에 1970년대 후반에 전쟁 치고요. 오히려 이렇게 미국의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와 이 할리우드 문화를 이제 이렇게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거랑 좀 그러니까 사회주의 비슷한- 혁명 이후에 네. 사회주의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폐기해 버렸는데 이런 외교술도 폐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지금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려면 이걸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은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게 네. 큰 나라의 심기를 편하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거. 저는 외교를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 그게 깜짝 1500년 놀랐어요. 된 우리의 이 외교 DNA가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그런 과정이죠. 아니 뭐 근데 그 전 대통령은 그 DNA가 뭐 어쨌든 역사를 좀 잘못 배우면
비정상이 돼요.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을 정립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때로는 뭐 우리 실록을 가져다가 막 손봐서 보내고 뭐 네. 왕세자를 지명하면 가서 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의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결제 올리면 다 결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는 막 조선시대에 와서는 명나라에 막 황제 폐하께 뭐 1년에 4번씩 인사 가겠습니다. 뭐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문호를 여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야야야 오지 마라. 1년에 한 번만 하라. 어찌 저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타협이 된 게 동지사, 하지사 여름 겨울 2번이라도. 왜냐하면 중국은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다른 작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나라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금 얼마에 비단 얼마에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 몇 배를 줘야 돼요. 네, 그게 4대의 있고. 원리예요. 네. 작은 나라가 선물을 사갖고 가면 동생이 선물을 사갖고 가면 형이 그거보다 몇 배를 줘야 돼요. 그래 형이 체면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조선에서 너무 많이 싸우니까 명나라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진 좀 줄여라. 되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관계인데 또 뭐 얘기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4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괴롭지를 않았어요. 또 조선의 지식인들은 굳이 뭐 조선이라는 그렇지. 나라의 주체성 어떤 조선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가질 필요 없이 난 중화 세계의 그렇지. 지식인이다. 우리 이런 중국에 생각을 갖고 형님이 있었을 큰형님이 테고요. 계시니까 형님 이러고 네. 그거 좀 배우고 뭐 이러면 형님이 또 잘해줘. 그리고 형님이 막 화가 날 때는 한번 이렇게 했다가도 제가 형님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황제 폐하를 저희가 참 이렇게 높이 존중하는데 그 변방에 있는 무슨 태수가 자꾸 저희 괴롭혀가지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욱하는 심정에 잠깐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참 그 태수를 내가 좀 잘못 그 관리한 내 잘못도 있다.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대체 이 정도의 수습이 되는 관계였어요. 네.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딱 먹는 순간 일본은 그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대륙과의 관계에서 네. 한 번도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외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노략질하러 오고 전쟁 치러 오고 이랬던 친구들이니까 와서 그냥 조선을 때려잡는 거야. 와서 막 다 뺏어가고 수탈하고 피 빨아먹고 죽이고 오로지 힘으로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왜 이렇게 우리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우리가 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민족이라는 것은 기억의 공동체인데 역사 공동체인데 우리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중국의 역사를 무작정 따라했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서 민족의식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민족의 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전체 민족 구성원들이 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면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좀 길어졌다. 하여튼 아닙니다.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역사 다시 쓰기가 있는 것 계속 되는 같더라고요. 거죠. 네, 뭐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민비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명성황후라고 그러죠. 민비라고 부르면 어디서 약간 비난을 많이 받고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되고 그 책에서도 보니까 뭐였죠? 김유신 장군에 대한 평가도 저는 되게 훌륭하고 본받아야 되는 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책? 신채호의 단재 신채호 네. 선생. 책이었나요? 거안에서는 또 다른 김유신이 등장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단재 선생은 김춘추, 김유신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애에서 네. 좋게 그려진 부분은 정말 좋은 것일까 의심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나쁜 거를 찾아내고 네. 예를 들어서 김춘추가 뭐 중국에 갔을 때 나당연합을 신라와 당나라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중국식으로 하고 옷도 신라 옷을 벗고 중국 옷을 입고 가서 가전 아부를 떨어서 했고 뭐 김유신은 엄청난 무공을 세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것이 아니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스파이를 운영하고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게 그 사람의 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위인전에서 배웠던 김효신과 이 단재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그린 김효신의 모습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살아 계시던 때의 현재는 어떤 역사와 그런 대화를 하고 과거와 그런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역사가 신채호는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얘기를 과거한테 하길래 이 최근 들어가지고 몇몇 사람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바뀌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광해군도 제가 어렸을 땐 분명히 그냥 폭군 예. 이런데 요즘 광해군 폭군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정조의 어떤 위상도 어렸을 때보다 확 커져가지고 그렇죠. 예, 정말 뭐 개혁군주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떤 훈구적인 면도 면모도 있었죠. 있었는데 개혁군주 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몽주 뭐 단심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예. 배웠던 것 시험에 같거든요. 맨날 나왔잖아요. 요즘은 정몽주 얘기 거의 안 하고 정도전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좀 이제 과거를 보는 눈이 뭐 어떻게 좀 달라졌다. 지금의 이제 2010년대 대한민국이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과거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런 거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요조 씨는 민비하고 명성황후 중에 어느 걸 써요 평소에? 전 둘 다 잘 안 쓰는 얘기를 할 일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남이 얘기하면 그냥 저 사람은 저 단어를 쓰네, 저 사람은 저 단어를 쓰네 하고 그냥 듣는 편이에요. 이제 명성황후의 이름은 민자영이죠. 네. 네.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음. 좋은 일을 한 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박은식 선생의 이제 한국 통사에 네. 보면 그게 앞을 통자거든요. 통사가. 네, 한국 통사의 통이 앞을 통자예요. 통세계사 할 때 네, 통으로 그게 본다 아니고요. 이게 아니군요. 예. 예. 고통의 한국 역사 그런 아. 뜻이고요.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는 우리 독립 피로를 룩진 독립투쟁사 그런 뜻이에요. 지혈사. 혈을 피를 멈췄다는 게 아니고요. 지혈을 했다는 게 아니고 갈지자를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예요. 혈사 피의 역사.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두 책은 한국 통사는 식민지로 떨어지는 과정까지를 그린 거고요. 네. 독립운동지 혈사는 그걸 일부러 축약하고 2부에서 일제병탄 이후에 우리 민족이 벌였던 무장투쟁을 포함해서 3.1운동까지 네. 그걸 다 이제 2부에서 다룬 그런 책인데요. 그건 당대사죠. 사실은 역사서라기보다는 기록에 가까워요. 한국 통사의 명성황후 죽음이 기록이 돼 나오죠. 있는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독립운동지 혈사에도 나오고요. 네. 동학혁명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 두 책은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온 건데 그 독립운동지 혈사의 일부하고 한국 통사를 비교를 해보면 네. 서술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이에도 예. 벌써 바뀌어 있습니까? 그 박은식 선생이 개명 유학자였는데 그 민족적 민주주의자, 네. 전투적 민주주의자로 바뀌면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맞아. 아, 예. 명성황후에 대한 서술도 명성황후에 대한 달라져 서술은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데요. 아 예. 이 민자영이라는 이 고종비 대단한 여자예요.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대원군이 10년 동안 그 수렴 청정을 했잖아요. 네. 남편을 들쑤셔가지고 결국 친정 체제를 수립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그 민신에 자기 친정 오빠들 사촌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조정을 완전히 농단을 했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일본 낭인 집단 무사들 그 경찰들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거 빼고는 무엇 하나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무지하게 박하게 평가를 하죠. 이 민비에 대해서. 그럼 명성황후라고 그래야 된다. 저는 인정 못해요. 아. 저는 민비라고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는데 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칭했다고 해서 그게 조선이 대한제국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고종이 황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10년대 거의 많이 부르는 명칭은 명성황후죠. 명성황후이고 여기에 어떤 우리가 그 시절과의 대화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욕망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밝은 기억,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비하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면 명성황후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무슨 황제를 칭했지만 네. 이미 망한 나라였어요. 황제 칭한다고 뭐 제국이 되나?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고종이. 그런데 그러고 조약 맺어가지고 그냥 일본 왕한테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많고 때로는 부끄러운 점도 있고 화도 나는 역사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민비라고 그러는 거는 되게 이제 외정 때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렀으니까 싫죠, 그것도. 그래도 왕의 부인인데. 그죠? 근데 저는 공화주의자라 좀 우습게 보거든요. 왕을. 그러니까 뭐 민비라고 해도 되고 명성황후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박건식 선생이 그걸 기록한 걸 보면 을미사변인가요? 이제 시해 사건. 아주 짧게밖에 안 써놨어요. 아주 짧고 건조하게. 뭐라고 쓰셨나요? 뭐 일본인들이 와서 왕후를 죽였다. 칼로 죽였다. 쳐 죽였다. 그렇게 딱 한 문장만 나와요. 근데 그 밑에 가보면 네. 그 당시 이제 법무차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대한제국의 권재형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조사해서 1년 후에 보고서를 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이래서 그 나쁜 짓 한 놈들이 일본 법정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다 풀려나죠, 물론 일본에서는. 근데 그 권재형의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거를 다 인용을 해요, 상세하게. 무슨 뜻이냐면 내 문장으로 쓰기 싫어. 민자영 명성황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봤어요, 박은식 선생이. 대원군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배운 바가 없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쇄국 정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식해서 망했지. 그 나머지 그 하나를 빼고 나면 아주 진짜 혁명가였다, 이 사람. 이렇게 배포도 평가를 있고 해요. 혁명가였다. 근데 그 시아버지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웠잖아요. 네. 명성황후가. 이제 그 한국 통사를 읽어보면 거기 기록된 사실은 되게 우리가 아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박은식 선생이 그 사실들을 서술한 분위기, 방식 이걸 보면 되게 재밌다고요. 거기에 박은식 선생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쓰셨어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엄청 길게 그 권재형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나 민비 싫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싫은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남의 말을 수사 보고서를 공판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쓰면서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뭐 그 민자영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지금 한국 공동체의 어떤 커다란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그렇죠. 이름 바꾸기가 진행된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의도로 그렇게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국운 상승기예요. 물론 과거에 좀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었고 하강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에서 지금 한 120년 지났잖아요. 이 120년 동안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지난 한 30, 40년, 40, 5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억의 공동체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존중해요. 뭐 그래서 저도 명성황후라는 명칭을 받아들여요. 별 거부감 없이. 그렇지만 속으로는 참 못된 사람이었어. 그 생각은 하죠.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도 알겠고 저도 뭐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뭐 쓰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개인에 대해 생각하면 참 뭐랄까 나는 조선의 공모다 이거 없어요. 무슨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는 조선의 그런 거 공모다라는 없어요. 그냥 쫓기다가 칼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놈들이
네. 아니 팟캐스트니까 괜찮지. 왜? 괜찮습니다. 네. 그래 그거를 석유를 뿌려서 불태우고 네. 그 건재형 보고서에 보면 뼈 몇 조각만 네네네. 남았다고 나와요. 그 화가 나죠. 그거를 생각하면 막 화딱지가 나고 그래도 우리 조선의 왕비였잖아요. 화가 나지만 그 조선의 왕비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라는 거는 그래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그 지금 단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떤 최근에 어떤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같은 것을 저부터도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서 일단 한국 문학사만 해도 네. 다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럼요. 그런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도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군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역사라는 게 바로 정리가 되지는 않고 언제든지 획가닥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분 할둔 그리고 네. 마르크스,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이렇게 공부를 또 해봤는데 네. 참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해봤지만 아직도 남아있지요. 조금 더 남아있는 여행이 있습니다. 내일 이어지니까요. 내일까지 잊지 말고 또 찾아주시고요.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보고서 할 시간입니다. 네. 훌륭한 가이드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 조금 여행 더 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밀리의 서재에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저희가 역사서와 역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은 역사에 나오는 관련 도서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제가 먼저 추천을 해볼게요. 네. 김영수 작가의 사기를 읽다입니다. 사기는 3000년에 이르는 중국 역사를 담고 있고 전체 130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죠. 사기를 전부 읽는 분은 아무래도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다뤄진 사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면 사기 연구가인 김영수 저자의 사기를 읽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괄서인 사기를 읽다를 읽고 또 충분한 흥미를 느끼셨다면 나중에 김영수 저자의 완역 사기 본기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시민 작가님 책을 갖고 왔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시민 작가님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사다난한 과거를 보낸 후 솔직하게 적은 작가의 의견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은 후 남긴 밀리 회원들의 독후감에는 삶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든가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란 걸까 하는 질문들도 보이더라고요. 다른 인기작들도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표현의 기술, 국가란 무엇인가 이외에도 유시민 작가님 많은 책들을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책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나는 방법은 밀리의 서재뿐입니다. 이제 손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오늘 소개한 책들 모두 만나보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